S&P 500에 투자하고 싶은데 국내 상장 ETF와 미국 직접 투자 ETF, 대체 뭘 사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수수료만 보면 미국 직투가 압도적인 승리지만 세금을 따지는 순간 국내 ETF의 짜릿한 역전승이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고소득자에게는 22% 세금을 내는 미국 직투가 최고의 절세 전략이 될 수 있고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ISA 계좌를 활용한 국내 투자가 최종 수익을 극대화하는 정답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복잡한 세금과 수수료 문제를 완벽히 정리해 당신에게 맞는 최종 승자를 가려드리겠습니다. 김나나 기자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톡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죠.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추종 ETF. 이걸 사야 하나? 아니면 아예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에 직접 투자해야 하나? 네, 맞아요. 이게 뭐랄까, 같은 브랜드 햄버거인데 한국 매장에서 먹을까, 미국 본토 가서 먹을까, 약간 이런 고민이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네, 비유가 적절하네요.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복잡한 선택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S&P 500이나 나스닥 100처럼 똑같은 지수를 따라가더라도요. 어디에 상장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흔히 아시는 타이거나 코덱스 같은 국내 상장 ETF하고 VOO나 QQQ 같은 해외 직접 투자 ETF는요. 단순히 거래 편의성 이걸 넘어서요. 네네. 장기 수익률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 그리고 또 엄청 중요한 세금 문제. 여기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아, 수수료랑 세금이요? 네, 오늘 이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명확히 비교해서 여러분의 투자 목표, 또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돕는 것이 저희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그 실제 수수료는 얼마인지, 또 복잡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요즘 많이 하시는 ISA나 연금 계좌 같은 절세 계좌 있잖아요. 네, 중요하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 유리한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귀 기울여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국내 상장 미국 ETF는 타이거 코덱스 같은 국내 자산운용사가 만든 상품이고요. 네, 그렇죠. 해외 직접 투자 ETF는 VOO, SPY, QQQ처럼 미국 운용사가 만든 말 그대로 오리지널 상품이죠. 맞습니다. 원조죠, 원조. 네, 햄버거 비유 다시 하자면 재료는 거의 같은데 주방이랑 레시피, 가격표가 다르다. 이런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두 방식 모두 같은 기초자산, 예를 들어 S&P 500이다 하면 똑같은 500개 미국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아, 그건 같군요. 네, 햄버거 패티는 같은 거죠. 차이는 그 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내는 총업 비용, 즉 수수료하고요. 네. 세금을 내는 방식, 그리고 거래의 편리함, 원화냐 달러냐, 거래 시간이 언제냐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어떤 계좌를 쓸 수 있느냐, 일반 계좌냐, ISA냐, 연금이냐, 이런 데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규모 면에서는 당연히 미국 ETF 시장이 압도적이긴 하죠. SPY 같은 거 보면 운용자산이 900조 원이 넘는다면서요. 네, 어마어마하죠. 국내에서 제일 큰 S&P 500 ETF가 한 8조 원 수준이라고 하니까 차이가 크긴 큰데 네, 그렇죠. 그래도 요즘 국내 상장 ETF들도 규모가 많이 커져서 안정성 자체를 막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맞습니다. 많이 성장했어요. 거래 방식은 국내 상장은 우리 증시 시간에 원화로 쉽게 사고 팔 수 있고 해외 ETF는 미국 증시 시간에 맞춰서 달러로 거래해야 하고요. 네, 여기서 근데 흔한 오해 하나를 좀 바로잡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오해요? 어떤 거죠? 그 달러 안전자산 효과 때문에 무조건 해외 직접 투자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 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위기 때 달러 오르니까. 네, 근데 사실 대부분의 국내 상장 해외 ETF 중에서요. 상품명 끝에 H자 붙은 거, 환해지 표시 없는 상품들은요. 네. H 없는 거요. 이미 달러 환율 변동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환노출형이라고 하죠.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S&P 500 지수가 막 20% 폭락하는 위기가 왔다고 쳐요. 그때 보통 환율이 급등하잖아요. 달러 강세? 네, 그렇죠. 그러면 환해지 상품은 지수 떨어진 거 그대로 20% 손실인데 일반적인 환노출형 국내 상장 ETF는 달러 가치가 올라간 것 때문에 손실률이 한 13% 정도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오,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위기 시 달러 강세 효과는 환노출형 국내 상장 ETF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점,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 효과 때문에 무조건 직투,
ETF는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방식의 핵심 차이점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수료입니다. 워렌 버핏도 늘 강조하잖아요, 이 수수료. 특히 장기 투자할 때는 이게 정말 크죠. 맞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수수료 경쟁력은 해외 직접 투자 ETF의 압승입니다. 압승이요? 네. 미국 시장은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요. VOO나 IVV 같은 S&P 500 ETF는 연간 운용 보수가 0.03%. 0.03%요? 엄청 싸네요. 네, 심지어 SPLG는 0.02%짜리도 있어요. 나스닥 100 추종하는 QQM도 0.15% 수준으로 아주 낮습니다. 거의 뭐 숨겨진 비용 없이 그냥 표기된 보수율이 전부라고 봐도 돼요. 아, 근데 국내 상장 ETF는 좀 다르다고요. 네, 좀 다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총 보수, 뭐 예를 들어 0.05%에서 0.1%다 이렇게 낮아 보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 기타 비용이니 매매 중개 수수료니 하는 것들이 추가로 붙어요. 아, 또 붙어요? 네, 그래서 투자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 비용, 이걸 저희가 실부담 비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실부담 비용? 이 실부담 비용은 광고하는 총 보수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거 미국 S&P 500 ETF 같은 경우에요. 공시된 총 보수는 낮은 편인데 실부담 비용은 0.1243% 수준으로 꽤 차이가 나죠. 0.12%요? 0.03%랑 비교하면 4배 정도 차이 나네요. 그렇죠. 심지어 이 실부담 비용은 딱 고정된 것도 아니고 매년 조금씩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명성 면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지수 추종하는데. 아, 그게 좋은 질문인데요. 국내 ETF는 그 해외 원조 ETF에 다시 투자하는 약간 재간접 형태가 많고요. 아하. 또 운용 규모가 아직 미국보단 작으니까 발생하는 고정 비용 부담도 있고 뭐 환전 관련 비용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작은 수수료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정말 무서운데요. 예를 들어서 매년 1,000만 원씩 20년간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연평균 수익률 7%를 잡아볼게요. 네. 수수료 0.03%인 미국 IVV하고 실부담 비용 0.1243%인 국내 타이거 S&P 500 ETF를 비교하면요. 20년 뒤에 최종 자산에서 약 476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476만 원이요? 와, 그냥 수수료 차이만으로요? 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자 수수료의 무서움이죠. 물론 해외 직접 투자는 달러로 바꿔야 하니까 환전 수수료가 들긴 해요. 맞아요. 환전 수수료도 있죠. 근데 요즘에는 증권사마다 환전 우대 혜택도 많고 또 길게 보고 투자하면 그 영향은 사실 미미해집니다. 아, 장기로 가면요? 네. 그래서 잦은 매매보다는 길게 묻어두는 투자에는 해외 직접 투자의 수수료 장점이 더 빛을 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수료는 확실히 해외 직접 투자가 유리하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세금입니다. 여기서는 국내 상장 ETF에게 반격의 기회가 주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금은 정말 중요하고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떤 계좌에서 투자하느냐에 따라 세금 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 계좌가 중요하군요. 네, 먼저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때를 비교해 볼게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있잖아요. 네, 타이거, 코덱스 같은 거요. 네, 거기서 발생한 매매 차익은 배당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배당 소득이요? 매매 차익인데? 네, 법이 그래요. 그래서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떼가요. 원천징수라고 하죠. 15.4%?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게 다른 이자나 배당 소득이랑 합쳐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연간 총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 더하기 배당이 2천만 원을 넘잖아요. 네.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FSCT 대상이 됩니다. 아, 그 무섭다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거랑 다 합쳐서 최대 49.5%에 달하는 높은 누진세율을 맞을 수도 있고요. 거의 절반이네요. 네, 거기다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혹 건물 것으로? 네, 분배금, 그러니까 배당금도 마찬가지로 15.4% 떼고 FSCT 합산 대상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러 종목에 투자했는데 한쪽에서 손해보고 다른 쪽에서 이익 봤을 때 이걸 서로 상쇄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 손익통산이라고 하죠. 네, 손익종산.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이익 난 거에 대해선 세금 다 내야 해요. 아, 손실 나도 소용없군요. 네. 반면에 해외에 직접 상장된 ETF, VOO, 나 QQQ 같은 거에 투자하면요.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아, 양도소득 다르네요. 네.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해외 주식이나 ETF 매매 차익을 다 합산해서요. 연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어요. 공제해 주는 거죠. 오, 250만 원 공제요? 좋은데요? 네. 그리고 그 250만 원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22%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분리과세. 네. 세율 숫자 자체 22%는 아까 15.4%보다 높아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소득이랑 합산이 안 되고 여기서 세금 계산이 딱 끝나요. 아,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와, 이거 엄청 큰 차이인데요. 특히 소득 많으신 분들은. 그렇죠. 고소득자일수록 이 분리과세 혜택이 정말 클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 해외 주식이나 ETF 간에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오, 손익통산도 돼요. 네. 예를 들어 A 종목에서 1,000만 원 이익 보고 B 종목에서 500만 원 손실 봤다. 그러면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은 500만 원, 1,000 빼기 500에서 250만 원 공제 빼고 남은 250만 원에 대해서만 22% 세금을 내는 거죠. 와, 훨씬 합리적이네요. 네.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에서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건데 이게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하고 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와, 진짜 복잡하네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만약 여러분의 연간 이자 플러스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넘거나 그 근처다 아니면 앞으로 넘을 것 같다? 네. 혹은 건보료 부담이 걱정된다. 또 여러 해외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한다면 국내 상장 ETF에 15.4% 플러스 종합과세 플러스 건보료 플러스 손익통산 불가보다는 네. 해외 직접 투자에 22% 분리과세 플러스 250만 원 공제 플러스 손익통산 플러스 건보료 미반영 콤보가 실질적으로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절세 계좌 얘기로 넘어가 보죠. ISA나 연금저축, IRP 같은 계좌들이요. 네. 이제 이 절세 계좌들을 활용하는 경우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계좌들에서는 아쉽게도 해외 직접 ETF 투자는 안 됩니다. 아, 그건 안 되는군요. 네. 오직 국내 상장된 ETF만 담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계좌들은 정말 강력한 세제 혜택을 주죠. 어떤 혜택들이 있죠? 세금을 당장 안 내고 나중으로 미뤄주거나 이걸 과세 이연이라고 해요. 연금 계좌가 그렇죠. 아니면 일정 한도까지는 아예 세금을 면제해주고 ISA가 연 200,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죠. 네, 비과세. 그 한도를 넘더라도 훨씬 낮은 세율, ISA는 9.9%, 연금 수령 시에는 3.3에서 5.5%로 분리과세해 주고요. 와, 9.9%면 진짜 낮네요. 그렇죠. 그리고 계좌 안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과 손실을 다 합쳐서 손익통산, 세금을 계산해 줍니다. 아, 절세 계좌 안에서는 손익통산이 되는군요. 네,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세 계좌에서 최근에 그 이중과세 이슈가 터졌다고 들었어요. 2025년부터 국내 상장 해외 ETF 배당금 세금 처리가 바뀐다던데 이게 뭔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좀 논란이 됐었죠. 이전에는요, 투자자가 미국 배당금에 대해서 낸 세금 15% 있잖아요. 네. 이걸 사실상 거의 돌려받는 효과가 있었어요. 아, 그랬었군요. 그런데 바뀐 방식 하에서는 국내에서 적용되는 낮은 세율, 예를 들어 ISA는 9.9%, 연금은 5.5%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이미 15%를 떼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세율보다 미국에서 뗀 세금이 더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차액만큼, 그러니까 15%에서 9.9%를 뺀 5.1%피만큼은 국내 세금에서 공제받을 게 없어지는 거죠. 아, 결과적으로 미국에 낸 세금 일부를 못 돌려받게 돼서 실질적인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겁니다. 특히 배당 많이 주는 ETF일수록 영향이 더 클 수 있고요. 이게 그래서 시끌시끌했군요. 그래서 정부가 대응책을 내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ISA 계좌에 대해서는 크레딧 제도라는 보완책이 도입됐어요. 크레딧 제도요? 네, 여러분이 국내 상장 미국 ETF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미국에 납부한 세금 중 일부, 정확히는 14% 상당액을 일종의 포인트처럼 적립해 주는 거예요. 포인트처럼요? 네. 그랬다가 나중에 ISA 계좌를 해지할 때 내야 할 총 세금에서 이 적립된 크레딧만큼 차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뭐 세금 할인 쿠폰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오, 그럼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완전히는 아닙니다. 이 크레딧 제도는요,
만기 해지할 때 내야 할 세금보다 쌓인 크레딧이 더 많더라도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는 않아요. 아, 남는 건 못 받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낼 세금은 300만 원인데 크레딧이 500만 원 쌓여 있다. 그러면 200만 원은 그냥 사라지는 셈이죠. 아깝네요. 그렇죠. 그래서 배당을 많이 받는 투자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ISA의 매력이 예전보다는 조금 줄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연금 계좌는요? 그게 더 큰 문제인데요. 연금 계좌에 대해서도 비슷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나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결정된 게 없군요. 네. 그래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불확실성 자체가 또 다른 고려 요인이 되는 거죠. 장기 투자인데 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 불확실성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세금 제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점 말고도 제도적인 안정성이나 투자 유연성 측면에서는 또 어떤 차이점들을 봐야 할까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한국의 세법이나 금융제도가 이렇게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특히 길게 보고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분명 불안 요소죠. 그렇죠. 이런 제도 변경 리스크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의 규제가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유연성 측면은요? 유연성 측면에서는 ISA 계좌의 단점을 좀 짚어봐야 하는데요. ISA는 최소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있어요. 3년이요? 네, 만약 이 기간을 못 채우고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비과세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다 사라집니다. 그냥 일반 과세, 15.4% 또는 종합과세로 바뀌어요. 아, 혜택이 다 없어지는군요. 네, 그래서 3년 안에 혹시 목돈을 써야 할 가능성이 있다면 ISA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ISA 가입하고 연장하는 데 조건이 있다면서요? 뭐 FICG 제한? 네, 맞습니다. FICG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입하려는 해 직전 3개년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즉 이자 더하기 배당이 2천만 원을 넘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요. 네. 안타깝게도 ISA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만기가 됐을 때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요? 한 번이라도 넘었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ELS 같은 상품에서 일시적으로 큰 수익이 나서 한번 종합과세 대상이 됐던 분들도 해당될 수 있어요. 이게 장기적인 절세 계획에 좀 차질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상당히 제약이 있네요. 반면에 ISA를 3년 이상 잘 유지해서 만기가 됐다면 이걸 연금 계좌로 넘기는 전략은 괜찮죠? 네, 그건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전하면 이전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오, 추가 세액 공제요? 네, 이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딱 3천만 원까지만 이전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 이상 넘기는 건 추가 세액 공제는 없고 그냥 자금만 연금 계좌에 묶이는 거니까 유의하셔야 하고요. 어디로 옮기는 게 더 나을까요? 아까 통계 보니까 6명 중 5명이 연금저축을 선호한다던데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IRP의 경우에요. 전체 자산 중에서 주식형 펀드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70%로 제한되어 있어요. 아, 70% 제한? 네, 그리고 중도 인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못 끼는 돈이군요. 그렇죠. 반면에 연금저축은 투자자산 선택의 자율성이 훨씬 높아요. 100% 주식형 ETF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인 출이가 가능해서 유동성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아, 그래서 연금저축을 더 선호하는군요. 네,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럼 해외 직접 투자는 이런 제한이 없나요? 네, 해외 직접 투자는 이런 의무 보유기간, 납입 한도 제한, FICG 제한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자유롭게 사고 팔고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자유롭네요. 다만 직접 달러를 관리하고 환전해야 하는 번거로움, 그리고 매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죠. 아, 맞다. 세금 신고. 네, 물론 요즘에는 대부분 증권사에서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주긴 해서 예전보다는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네. 자, 정말 많은 정보가 쏟아졌는데요.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건 그냥 일반적인 제안일 뿐이고요. 최종 결정은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과 판단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네, 그렇죠. 먼저 20에서 30대 사회초년생분들,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고 성장에 좀 더 집중하는 분들입니다. 네, 젊은 투자자분들. 초기에는 해외 직접 투자의 비중을 좀 더 높게 가져가시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미국 직투 70%, 국내 ISA 30% 이런 식으로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매년 주어지는 250만 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죠. 연말에 수익 난 부분을 250만 원 한도 내에서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수익을 실현하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아, 매년 250만 원씩 이익 실현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낮은 수수료 역시 장기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요. 그러다가 투자 규모가 좀 커져서 250만 원 비과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배당 소득의 중요성이 좀 커지는 시점에는요. 그때는 ISA 계좌를 통한 국내 상장 ETF 비중을 점차 늘려가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ISA의 9.9% 낮은 세율과 손익통산, 또 배당소득 크레딧 제도 같은 걸 활용하고 나중에 연금 계좌로 이전할 계획까지 세울 수 있죠. 네, 다음은 30에서 40대 중견 직장인 분들,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투자를 하면서 성장과 배당의 균형을 맞추고 싶은 분들입니다. 네, 이 시기에는 ISA의 계좌를 통한 국내 상장 ETF 투자의 매력이 상당히 커집니다. 예를 들어 국내 ISA 60%, 미국 직투 40%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이제 250만 원 비과세 혜택보다는 ISA의 낮은 세율 9.9%하고 계전의 손익통산 그리고 배당소득 관리, 크레딧 활용의 이점이 더 중요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 원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ISA의 분리과세 혜택이 아주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FRCG 제한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네. 하지만 만약 여전히 큰 규모의 매매 차익 실현이 예상되거나 아니면 이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에 막 근접해서 추가적인 배당소득이 좀 부담스러운 경우라면요. 그런 경우라면 FRCCT와 건보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22%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해외 직접 투자를 일정 비중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균형이 중요하죠. 그렇군요. 자, 다음은 50대 이상 은퇴 준비 단계 또는 이미 은퇴하신 분들, 자산 보존과 꾸준한 현금 흐름, 인컴이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네, 이분들에게는 연금 계좌, 특히 유연성을 고려하면 IRP보다는 연금 저축을 통한 국내 상장 ETF 투자가 핵심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연금 계좌가 핵심이죠? 세금을 당장 내지 않는 과세 이연 효과하고요.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3.3%에서 5.5%의 매우 낮은 세율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예요. 3.3%에서 5.5%면 정말 낮네요. 그렇죠. 해외 직접 투자의 22% 양도세는 은퇴 자금을 인출할 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연금 계좌의 이중과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거, 최대 3천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활용하는 것이 노후 자금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고소득자분들,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거나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들은 정말 세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매 차익 관리를 위해서는 22%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해외 직접 투자가 거의 필수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종합과세 합산을 피하는 게 최우선 목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ISA는 아까 말씀드린 FICG 제한 때문에 가입이나 연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만약 가능하다면 주로 배당소득을 좀 분산시켜서 전체 금융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조절하거나 제한적인 절세 혜택을 누리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는요? 연금 계좌 역시 절세 및 노후 대비 목적으로 활용하되 전체 포트폴리오 내에서 세금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계 자금 운용, 즉 3년 이내에 사용 계획이 있는 자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경우에는 최소 3년 의무 보유 기간이 있는 ISA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못 채우면 세제 혜택도 없고 오히려 번거롭기만 하니까요. 네, 그럼 뭘로 하죠?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나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일반 계좌를 통한 국내 상장 ETF나 아니면 해외 직접 투자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상장 미국 ETF와 해외 직접 투자 ETF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정말 깊이 있게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네요. 요약을 해보자면 수수료는 해외 직접 투자가 명확하게 유리하지만 세금, 특히 ISA나 연금 같은 절세 계좌 활용 측면에서는 국내 상장 ETF가 강점을 가진다.
네, 그렇죠. 선택이 더욱 복잡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완벽한 정답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저희가 나눠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나이, 소득, 투자 목표와 기간, 그리고 또 변화 가능성까지 내포한 이 세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종합해서 스스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네. 어떤 방식이든 100% 완벽한 답을 찾느라 망설이기보다는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투자를 통해 배우면서 자신에게 맞게 계속 조종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투자를 망설이는 그 시간 자체가 가장 큰 기회비용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작이 반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근 국내 세법 변경 논란에서 보았듯이 절세 혜택을 얻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제도 변경의 불확실성과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명확하지만 더 높을 수도 있는 해외 직접 투자 방식의 안정성 사이에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균형점을 찾아 투자 지도를 그려나가실 건가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장기적인 투자 여정의 작은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